저를 포함한 대다수는 시급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러 보고 그날에 해야 되는 일. 부자분들은 시급한 일들은 거의 다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뭔가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일. 여기에 매일 시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은 내 사고방식의 한계치를 좀 더 크게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가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값이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그리고 특히 수도권 뭐 서울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주택 구입 비단 지수라든가 PIR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네, PIR 지수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개인의 이런 이자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말씀하신 주택 가격 부담 지수를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나라든 그래도 이런 경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 되겠죠. 어느 나라든 이런 내 소득을 모아서 몇 년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국가는 저는 못 봤거든요. 높은 거는 맞는데 경기가 안 좋은 것과 집값이 폭락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필수제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처럼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가계부채가 무슨 계속해서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돈을 빌릴 때 보면 절반도 대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양호하다, 가계부채 이런 건전성 지표는. 다만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2025년에 6억을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샀어. 근데 한 5년 뒤에 한 2030년에 그래도 또 6억이야.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손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제 올라줘야 되는 거죠. 집값이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앞으로 내려갈 어떤 시그널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게, 집은 뭘로 져요? 이런 자재, 콘크리트, 인건비,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기본적으로 땅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땅값이 내려가는 경우는 아마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값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폭락할 것이다만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이 오면은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 매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말씀은 상반기는 약보합이지만 하반기에는 그보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거고요. 2026년이 되면은 또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이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제 느껴야 돼요. 전월세, 진짜 월세 또 올라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질수록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김작가 TV 채널에서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런 PI 이런 거는 요즘 챗 GPT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퍼플릭시티나 그냥 검색만 하셔도 쭉쭉 쏟아지는 정보들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작년 이맘때 대형 아파트 경매로 매입을 했었고, 경기도 용인이었고요. 23년 1월쯤이었죠. 맞아, 정확하십니다. 그게 이제 딱 2년이 됐잖아요. 기계적으로 이제 매각을 해요. 매각을 했고,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이 시기에 왜 사지? 2022년 12월 바로 한 달 전에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재건축을 그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거의 심리 바닥이었고, 분양가 10억이었는데 고평가라고 해서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매입을 했고 수익률은 소소하게 남았단 말이죠. 그럼 수익률이 실제로 투자금은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남은 거예요? 투자금은 제가 그거를 한 9억 4천에 매입을 했고요. 전세를 7억 5천에 놨으니까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갔죠. 자랑되면 안 되니까 소박하게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시기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쯤이면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가도 내가 감내할 수 있겠구나, 요런 시점이 들 때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정확하게 여쭤보면,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김작가 TV 나와서 해주셨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남아있는데, 2023년 1월에 이제 경기도에 80평대 대형 평수 아파트를 샀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경매를 샀던 거였죠? 맞습니다. 경매, 그리고 전세를 꼈기 때문에 본인 돈이 2억 정도만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번 게 지금 수익률 100%를 한다면 한 2억 정도 번 건데, 이게 또 세금이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네. 세후 기준입니다. 아, 세후로 했을 네네. 때 그만큼 정도는 또 남았다. 네네. 그리고 또 1년 전 인터뷰 22년 2월에는 올파포도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이거 사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도 많았죠. 9할, 8할 80% 이상이 네. 예, 사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님 예. 어떻게 얘기하셨죠?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1주택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게 네. 당시에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구축은 모르겠어요. 신축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한 9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22억, 23억 정도 하거든요. 그 당시 얼마쯤 됐는데?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10억 초반. 그러니까 2배를 넘어선 거죠. 와. 예. 근데 그때 한번 댓글들 보세요. 네. 수많은 뭐 사면 어떻게 된다. 근데 또 그 조회수를 위해서 막 더 부각시켜서 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저도 그렇고,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듣고 싶은 채널만 보게 되고, 알고리즘이잖아요. 저는 중립이에요. 저는 더 이상 집 투자를 하지도 않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비주택 투자 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를 김 작가님도 알고 계시고 지인분들도 알고 계신데, 저는 현금 흐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10% 이하는 투자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저도 20몇 억이 될지 몰랐어요. 몇 억 정도 오를 줄 알았죠. 당연히 하겠죠. 10억 넣어서 12억 벌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상대적인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과 이게 무슨 뭐 3년, 5년,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2년 전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 네. 이걸 떠올려 보시면 이제 오늘 지금 영상이 2025년 1월이잖아요. 한 2027년 1월께 한 어느 정도가 될지 계속 복귀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집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비주택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주택 뭐 대표적인 지산상가, 오피스텔 이런 데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하는지랑, 대표님도 그럼 이쪽에 투자한 것들 꽤 있을 텐데.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주택은 그냥 2년이든 4년이든 무조건 기계처럼 팔아요. 아니, 팔아왔어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근데 비주택은 그냥 저는 평생 팔 게 아니에요. 보유할 거거든요. 왜냐면 월세? 네, 현금 흐름이 있는데 굳이 팔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네. 판다고 해도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주택들은 대출 비율이 아파트보다는 높을 거잖아요. 팔아서 대출 갚고 양도세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거의 없다. 당연히 이걸 알고 투자했겠죠. 그래서 거의 팔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실물 자산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은 사실 부침이 너무 심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고 미국 금리가 막 5.5%까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고, 그걸 또 낮추려고 지금 그 과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이 자산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할 수 있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봤던 부동산 시장은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느꼈죠. 아, 이거 부동산 쪽에 비중이 너무 높았구나.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조금 채권 쪽으로 좀 분산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익률을 채권 쪽에서도 많이 얻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큰 거겠죠, 사실? 물론입니다. 일단 8%대 12%의 취득세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하고요. 내가 너무 애국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추고요. 그러기에는 BEP를 너무 높여놓고 시작하니까 확률적으로도 성공 확률이 낮은 거예요. 또 대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택 투자는 주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앞으로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 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싸게 살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많이 싸게요. 그게 경매든 공매든, 경매가 나온 집을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하던 이런 스킬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용이 좋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택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금리 상승의 리스크도 있지만 역전세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역전세가 오면은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내줘야 돼요. 못 내주면요,
내 집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소득이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 소득이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신용이라도 좋아서 자금 융통을 해야지 살아남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갖춘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주택 투자는 그냥 1주택만 하시고 2주택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두 개가 안 되시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금리 말씀해 주셔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더 낮추겠다고도 예고했는데 요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체만을 요인만 놓고 보면 집값 상승에 좀 더 기여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사실 금리만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3%인데 이제 0.25 베이비 스텝이잖아요. 이게 뭐 많이 우리가 뭐지 비컷이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정상된 금리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지, 이게 금리가 뭐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사실 그러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실물 자산을 자극할 정도의 금리 수준이 되려면 저는 1%대로는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정말 많아야지 올해 한 0.5 정도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막 실물 자산을 자극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자, 그럼 지금 무주택자, 여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은 당장은 못 사시더라도 모니터링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25년 하반기 이내에 할 수 있는 한, 전월세 내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내 집 마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또 강제저축 효과가 있거든요. 사자마자 바로 오르기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유하시다 보면 그래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1주택자분들은, 사실 1주택자분들이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사실 1주택자분들이 집값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사람은 지금의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가격이 높을 거란 말이죠. 똑같이 1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똑같이 10%가 뛰어도 이게 내가 들어가는 돈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내 소득만 늘어났으면 좋겠고 집값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제 이러실 텐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좋은 지역의 집값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너무 그렇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완전 하이엔드급이 아니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 거니까 그냥 착실하게 소득 모으시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기회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무리하시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김작가 TV 채널에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상 찾아보시면. 지금 뭐 살 수 있는 한 영끌을 해서라도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왔다면 그 말씀을 지금 1년 전부터 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닌 거예요. 이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그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주 근접 아닐까 싶어요. 교통이 되겠죠.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 직장과 집이 멀면 그 자체로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을지로 회사가 있거나 뭐 신림 아니면 한양대 쪽에 뭐가 있다 하면 그건 2호선 라인이잖아요. 뭐 2호선 라인에 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 지하철역 벨트 안에 가까이 들어올수록 비싸지겠죠.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뭐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직주 근접과 교통이 좋아질 지역, 저라면은 그렇게 볼 것 같고, 더 이상 이거를 사는 순간부터 내 집은 많이 올라가야 돼, 이런 좀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하나의 상품화가 됐어요. 수요가 서울 사람들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수도권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중에서도 좋은데 여기만 보시고, 서울 사람들도 서울을 보고 이제 지위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지위제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인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 부분을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이 서울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 작가님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못했죠. 못했든 안 했든 어쨌든 결과는 같잖아요. 네. 두 번 죽이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분을 만났어요. 만났어. 서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어. 근데 일단은 느낌이 좋고, 그럼 이제 상견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견례 보통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게 그래도 처음엔 예의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서울 마포니까 여기 김 작가 TV 뭐 여기 그 근처에서 만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예. 그 여성분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 울릉도 동남 쪽에 있어. 그러면 울릉도와 마포에 뭐 중간에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여성분이 압구정동이야.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되게 잘 사시는구나. 잘 사시는구나. 그 생각 들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은 그 분의 부모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냥 그 사는 곳만으로 잘 살아오셨겠구나. 따님을 안전하게 키우셨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하는 지휘자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되게 굉장히 와닿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인생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게, 저도 이제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 살고, 그 다음에 빌라에서 몇 년 동안 뭐 6평짜리도 살아보고 10평짜리도 살아보고 했는데,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뭐 누가 선물을 보내준다 해서 주소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디 사는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아무런 악의도 없고. 근데 그때 뭐 주소를 주고 해야 될 때, 빌라는 이게 뒤에 아파트란 말이 안 붙잖아요. 당연히 땡땡 빌라가 붙을 거잖아요, 메토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뭔가 선뜻 뭔가 좀 공개하는 게 그럴 때가 솔직히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좋은 빌라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워낙 또 작은 빌라에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로 좀 괜찮은 곳에 살 때는 제가 선뜻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뭔가 부동산, 아파트가 가진 의미인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입 밖으로 얘기 안 꺼내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사실 있거든. 이제 한 15년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출받을 일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뭐 법인으로도 많이, 제가 법인이 또 3개거든요. 각 법인마다 대출받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빌라에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은행 그 담당자분들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 이 사람한테 이런 거액의 돈을 빌려줘도 되나? 뭐 대표란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물론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그 지휘자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자격지심. 저도 그걸 좀 상대방도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스스로 느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처음부터 우리가 뭐 아파트부터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네. 다들 그런 단계가 있겠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가격에 녹여져 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 굉장히 좀 둔화됐는데, 그 이유랑 앞으로 그러면 올해는 좀 회복이 되나요? 지방은 제가 모니터링 안 한 지가 사실 꽤 됐어요. 멀리 밀어놨는데 그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굳이 내가 서울을 안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 가서 좀 더 넓은 집에서 물가 수준도 서울보다 낮을 거니까 편하게 사시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방을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서울이랑 도시를 확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바다를 메워서 땅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갈 텐데, 근데 저는 그 경계도 서울, 수도권, 한 충청권 정도까지 는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봐요. 지금 그나마 지방 중에 지방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방 중에서도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지역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2024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도 가상화폐 급등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시장에 상대적 관심이 줄었죠.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줄고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장 탈출은 뭐 땡땡순이다. 뭐 네. 이런 말도 지능순이다. 있고. 네. 저도 그래서 지능이 내가 되게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국장 비중이 꽤 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에도 지금 많이 물려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지인들이 그렇게 해외 주식 사라고 해도 저만의 그런 틀에 gat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최근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시기다. 이제는 국장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될 시기다. 네. 그래서 또 코덱스랑 이제 그 레버리지 상품에 좀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그 해외 쪽으로 자산을 많이 분산을 시키는 것 같고요. 이거는 환율 문제도 전 크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돈의 힘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도 않고요. 지금 환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내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리스키할 수 있구나,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부동산들이 다 원화 자산이란 말이에요. 좋든 싫든 이제는 달러 자산을 좀 분산을 해야 되겠구나, 더더욱이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뭐 금융, 운동, 네. 건강,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 2025년
어떤 좀 그 자산이 유망할지 뜬금없긴 한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왜냐면 이제 비전문가가 말하는 게 또 그 자체가 저는 소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부동산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저 집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싼 값에 그리고 저평가된 곳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부동산은 약간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사는 게 앞으로도 그 입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날 테니까, 그게 최대한 뭔가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제가 살 수 있는, 제 기준에서 살 수 있는 최고 입지를 샀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당연히 한국 주식도 저평가된 걸 살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삼양식품 같은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한국 주식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까 서울에서 부동산에서 좋은 입지를 사는 거, 그거랑 미국 주식을 사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밖에는 올해는 확실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가상화폐 친대통령인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관심을 뭐 오른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여기 큰 부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제 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비슷한 말씀을, 그러니까 공통되면 더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인의 올해는 어떻게 좀 담궈서 손해 나면 어떻게 책임지는 건가요? 당연히 제가 책임지지 않죠. 그렇죠. 본인 투자는 본인의 이제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에서는 수도권, 더 나아가서 서울, 주식에서는 한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이 더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더 안전한 투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더 쉬운 영역이고. 다만 한국 주식과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도 당연히 오를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는 저평가된 거를 잘 찾고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는 대단한 실력과 안목이 있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프로리그, 아마추어 리그가 있잖아요. 어디든. 아마추어가 프로가 붙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조금 더 쉬운 게임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제가 너무 어려운 풀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대로 2025년 들어오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뭐 부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부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시간 관리에서 온다고 봐요. 즉 24시간은 뭐 일론 머스크나 저희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는 뭐 조 단위의 수익을 내고 저희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아야 단위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느냐인데, 대다수의, 저를 포함한 대다수는 시급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러 보고 그날에 해야 되는 일, 요런 걸 그냥 딱 하고 와, 다 쳐냈다, 뿌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부자분들은 시급한 일들은 거의 다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기한테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죠. 장기적으로 뭔가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일, 여기에 매일 시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답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은 또 극소수고요.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도 이제 시급한 일보다는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 일이. 근데 그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업그레이드도 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내 사고방식의 한계치를 좀 더 크게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15년간 굉장히 많은 투자해 오셨는데, 올해 특히 조심해야 되거나 이것만큼 하지 않았으면 투자 있으세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 지인이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사기 사건이 많대요. 돈이 부족하니까 뭐 이런 보이스 피싱 늘어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금융 투자 사기, 뭐 주식 리딩방, 뭐 이런 공투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또 당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검거율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걸 하도 찾아봤어요. 아니, 사기를 쳤는데 계속 유튜브 방송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안 잡혀가지? 이게 봤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와서 검찰까지 송치되기까지 그 많은 또 뭐 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법적인 것과 윤리적인 그 선에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맞아요. 분명히 잘못이지만 법적인 거는 뭐 계약서상에서 살짝 피해 갔다거나.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너무 남의 말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말 믿지 마라 하나만 첨언한다면, 남이 내 돈을 불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남의 돈을 불려주려고 한 이유가 여러분이 있으셨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포모 현상처럼 나도 뭔가 더 좋은 집에 나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보니까 그런 욕망을 이제 다 건드리는 거죠. 그런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라 말하기도 너무 짜증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죠. 맞아요.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김작가 TV엔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안팎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포모도 오고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 같이 잘 잡으시고요. 일단 제가 부동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은 시기를 봐서 딱 한 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구로 예를 들면 2루타 정도를 치고 시작하는 거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득점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점수 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루상의 주자 자체가 없으면은 배트를 크게 휘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모험이 되고 홈런보다는 삼진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계속해서 작은 성공들 있잖아요. 1루도 보내고 2루도 보내고 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러닝머신 하면서 요즘에 골프 채널을 보는 게 하나의 취미가 됐는데요. 네. 수십 년 연습을 한 프로 선수들도 미스샷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스샷.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런 대단한 선수들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미스를 하는구나. 네. 우리 일반인들은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니까요.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첫 타석 들어서면 공을 치면 페어웨이에 우리가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페어웨이 안에 들어오면 다음에 이제 치기 한결 수월해지는데, 처음 딱 쳤는데 뭐 벙커나 이런 해저드에 빠지면 물론 탈출은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다음 수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좀 개인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1주택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좀 모든 재테크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한 채 해놓으면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할 때든 아니면 뭔가 투자가 잘못됐을 때도 비빌 데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게, 저도 거기서 와닿는 게, 저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다른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내 집 마련을 한 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제 마음이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좀 안정을 찾는 것도 있고, 왜냐면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월의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뭔가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는 게 내 투자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투자에서 손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뭔가 잘못된 성급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걸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또 목표하신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는 근데 인간의 이런 꾸준함, 지속력, 이런 것들이 사실 형편없단 말이죠. 그렇죠. 뭐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올해만큼은 목표한 거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함, 매일 하는 성실함이 필요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 책 읽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뭔가 인풋을 주지 않으면 자꾸 이게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또 운동도 좀 하면서 2025년은 2024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1루타, 2루타라도 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홈런 아니어도 꼭 2루타, 3루타 정도는 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달차 정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